안녕하세요. 세상연구소 이 경제로 본 한중일 MC 박종훈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강주영 교수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 정치경제 공부하고 있는 강준영입니다. 네, 가나다 순으로 이명찬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명찬입니다. 저는 일본 외교 안보 이쪽이 전공이긴 한데 최근에는 뭐 경제에 워낙 푹 빠져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많이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중일 경제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이 있었던 적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 모든 분들이 한중일 경제가 과거처럼 진짜 잘 나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멈춰서 그만 스탑하고 경제가 나빠질 거냐, 여기에 또 핵심이 양국의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부동산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빈집이 너무 많아?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본의 빈집 얘기는 이제는 와, 우리가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때문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먼저 중국부터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강종현 교수님 어떻게 봐야 돼요? 중국의 부동산,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공급 과잉을 이르도록 이렇게 됐냐 하면, 중국이라는 데가 땅이 넓고요. 일단 개발할 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기부터 소위 빈 땅을 당연히 이제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사용권이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사용권을 개발상들이 많이 사서, 또 이제 융자 받아서 삽니다. 돈을 자기 돈 내고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개발상들이 땅을 사서 거기에 아파트, 공장 이런 걸 다 짓죠. 짓고 나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할 때까지 개발상들이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장에다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과정에서 생긴 돈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재정을 한 40% 정도 충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빚으로 진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안 팔리면 그게 고스란히 악성부채로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경제위기로 이어지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이 그전에는 주택 수요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제 중국이 발전하고 있고 내가 좀 더 큰 집으로 가봐야겠고 좀 더 좋은 데로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기 샀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그런 패턴으로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많이 요새 보도가 나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뭐 인구가 줄어든다. 중국도 출산율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인구가 줄 수도 있다. 지금 출생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출생률이 최초로 1.09명까지 내려갔어요. 우리는 지금 0점대인데, 물론 1.09명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원래 한자역밖에 못 가졌잖아요. 근데 그걸 다 풀어줬는데도 2016년에 안 낳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을 안 산단 말이에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3년간 봉쇄 경제를 해버렸으니까 내수가 진작이 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가처분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스란히 미분양 주택 내지는 중국 정부의 부담, 특히 중앙 정부는 괜찮은데 지방 정부가 그 개발상들한테 보증을 서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이 지금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방 정부가 지금 엄청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실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경제 발전 모델에서 이전에 중국의 발전을 이끈 아주 중요한 촉매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거꾸로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주 핵심 요소가 돼버렸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체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더라도 이 집이 팔리고 돌아다니면 되는데, 지금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빈집이 뭐 1억 채다. 8천만 채다. 그래서 중국이 작년 말에 정말로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자기네가 해서 발표를 했는데 800만 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너무 적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뭐가 안 들어가 있냐면, 제가 사놓고 입주 안 한 집, 그거는 분명히 분양은 된 건데 입주 안 해서 빈집으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5천만 채 정도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중국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돈이 생기면 저축부터 해요. 저축률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 이제 위험 대비 자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고위 중진국이나 선진국 정도 되면 저축률을 한 18%에서 20% 정도가 돼야 나머지 돈이 소비로 돌아다니는데, 지금 중국은 50%를 왔다.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위험 대비 자산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이걸 끌어내야 되는데, 이걸 끌어내려고 그랬더니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럼 어디다가 이걸 이 사람들한테 돈을 쓰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집을 준비율 낮추고 생애 첫 번째 대출은 얼마를 더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미세 조정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중국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132 기업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웃기는 현상이 있잖아요.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버티는 것 같아요. 이게 좀비처럼 버틴다 이런 말이 딱 맞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런 거를 조정을 해주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거기에 중국 정부가 이 조절 탄력성을 잃으면 이제 정말 문제가 되겠죠. 근데 강종현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일본이 과거에 1990년대에 겪었던 일이 이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본의 최근의 부동산 경기가 더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는 1000만 채가 넘는 빈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러면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 800만 채보다 일본에 더 빈집이 많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거 일단 중국 통계가 좀 안 믿겨져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 궁금한 건 요즘에 도쿄도 23구에 부동산 가격이 뭐 2배 올랐네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어느 게 도대체 일본 부동산의 진실인가요? 아니 근데 그 지금 두 개 동시에 다 진실이에요. 도심 중앙이라든가 아주 좋은 자리에는 오르죠.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지방의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나오잖아요. 왜 지방의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올까요? 이게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거 아닐까요?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네. 지방의 도시가 인구가 조금씩 빠져나가다 보니까 인프라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병원도 없고 그냥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 이런 것도 없고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도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그냥 올 수밖에 없어 오니까. 그러니까 도심은 더 인구가 젊은 인구가 더 많아지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도심도 오르는 데하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 이게 분명히 나눠져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97년쯤에 이제 유학 진행 중이었는데 TV 뉴스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전국에 막 호텔들을 엄청나게 지었던 게 80% 70% 짓다가 멈추는 게 매일 막 한 10건씩 20건씩 방송이 됐어요. 매일. 네. 전국에. 와, 돈이 없어서? 왜? 자금이 막혀가지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90년대 버블이 딱 꺼지고 나서 꺼질 때 왜 꺼졌냐니까 일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자금 총량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되는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양을 딱 정해버리고 금리까지도 올려버리니까 갑자기 덜컹하면서 이제 벌어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짓던 부동산들이 특히 호화 호텔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섬에 가보면은 150채 정도 되는 기가 막힌 리조트 이런 것들이 지금 아무도 안 사는 완전히 사람 없는 그런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한 건요.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새로 지은 집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하고 달리 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럼 주택 공급은 굉장히 적었을 것 같은데 왜 집값이 그동안은 잘 안 올랐었을까요? 그 자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직장인들이 직장에 딱 들어가면 그 당시에는 은행에서 딱 가방을 들고 찾아와요. 돈을 빌려줄 테니까 집을 지어라. 그런데 일본에 전세 없는 거 아시죠? 네. 월세가 이게 굉장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동생도 보니까 집을 지었더라고요. 돈 많이 벌었구나 했더니 에이 무슨 말씀을 월세 사는 것보다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집 짓는 게 훨씬 싸게 친다는 거예요. 와, 대출금리가 워낙 낮아서 대출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월세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아까 회사원들이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다가 집을 지었어요. 근데 계속 오를 줄만 알고 은행에서 집값에 100% 빌려주죠. 어떤 데는 120%까지 벌려줘요. 왜? 오늘 집 지으면 다음 달에 오를 거고 내년에는 더 오를 거니까 전체 가격의 60%, 70%, 80% 이런 게 없이 은행에서 그냥 오바로 빌려준 거예요. 자, 그렇게 다 지었어요. 근데 갑자기 빡 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이 진짜 하나도 없네요. 전부 다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그 부담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폭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은 나 가지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집을 지었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일본의 이 예전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집값이 무조건 자고 나면 오르니까 중국 사람들 집 2채, 3채 가진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주택을 보유한 가구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문제 안 될까요? 그 처음에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방 재정이라든가 이 경제의 자금 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예전부터 그렇게 펼쳤는데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용인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올 방법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리고 중앙 정부가 계속해서 지방 정부의 재정 자금을 계속 대주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재정 자립을 하고 있는 성이 보통 이제 우리가 중국의 성시가 31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2개 성, 5개 자치구, 4개 직할시. 이게 이제 31개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급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중에서 재정 자립을 하는 데가 6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25개는 중앙정부가 돈을 줘야 되는데 한없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이 부동산 발전 모델을 통해서 자금을 좀 써라. 그 비율이 한 40%가 됐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계속 오면서 이제 시진핑이라는 사회주의성을 강조하는 지도자가 딱 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거주하는 곳이라.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출을 딱 옥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출 옥죄는 게 그때 일본이 버블이 팍 꺼진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창구에서 이 창구 지도처럼 그렇게 했다면서요. 근데 그 뒤에 부동산 살리려고 일본에서 돈 많이 넣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하듯이? 어떻게 썼나요? 아니 뭐 돈 많이 넣었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네. 건축업자들이 그냥 막 짓는다 그러네요. 최근에 글을 봤더니 아, 최근에. 도시 계획 아예 없이 막 그냥 막 짓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오사카시 같은 데서 뭐 한 4-50분 떨어진데 여기 있고 거기서 또 한 20분 정도 버스 타고 가는데도 그냥 짓는데요. 지으면은 또 수요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도대체 여기에다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 어떻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거기서 사가지고 세월이 흐르잖아요. 나이가 들잖아요. 거기서 20년 30년 살면은 자녀들은 전부 다 도시로 빠져나가버려요. 나이 든 사람만 거기 덜렁 남아있잖아. 네. 그러다 그 사람이 고향 가거나 집으로 들어가거나 그럼 이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팔리질 않는 거예요. 네. 이런 집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와. 이 일본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일본은요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 네. 일본 정부가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부양책도 쓸 수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중국이 지금 현재 그렇죠. 부동산 버블이 문제가 생겼는데 부채 비율이 그 당시에 일본은 굉장히 건전재정이었는데 지금 중국은 쓸 돈이 있는 거 맞습니까? 그 중앙정부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중앙정부는 지금 외환보 요구도 3조 3천억 불에 달하고 얼마든지 중앙정부는 방어가 가능한데 그거를 야금야금 지방정부에다 보조금을 해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자본시장이라는 게 명확히 존재를 했었고 이게 지금 일본하고 완전히 다른 게 일본은 시장 메커니즘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주고 거기다 건물을 지으라고 종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과해졌다는 거고 근데 일본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부동산 올라가니까 마구 지으라고 돈을 은행에서 마구 줬던 게 그 하늘 툭 떨어지면서 그게 전부 불량채권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돌지가 않는 거죠. 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중국 정부가 일부러 약간 집값 올라가는 걸 놔둔 거 방치했다, 조장했다 이런 쪽에 맞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 거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아니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나서면서 공동부유라는 아이디올로기를 내세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건 사회주의성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대출 옥죄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더 아이러니한 거든 그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이 죽으니까 지금은 다시 활성화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랬다 저랬다 온탕냉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많은 사람들, 중국 인민들에게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설계가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지니까 일단은 지금 위험한 시기니까 저축을 하면서 기다려보자. 자본주의 경제는 회전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회전이 안 되고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짓다가 중지된 거예요. 그렇죠. 한 60% 해놓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90년대랑 진짜 거의 똑같네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약금은 냈잖아요. 어쨌든 대출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게 소유는 나예요. 보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유골 갖다 놓고 그렇죠. 강아지들 거기서 키우고 이건 슬럼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이상한 형태의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급기야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오피스텔 공식률도 세계 최고입니다. 오, 미국이 아닌가 보죠? 미국도 높다고 그냥 지금 난리인데? 최근에. 네. 베이징에서 와서 집 사고 할 수 있는데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어놨던 이 오피스들 기업을 위해서 해놓은 것도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꽉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완전히 은행 빚이라는 거죠. 지금 일본의 부동산을 중국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산다 그러거든요.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일본에 오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일단 가깝고 한문을 쓰고 인터내셔널 스쿨이 꽤 괜찮다는 거예요. 네. 자기들 와서 보니 교육 시스템이.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오는데 그것도 뭐 최근에는 많이 또 안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규제가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규제가 심해서 그런지. 우리도 제주도에 엄청 왔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디라는 녹지라는 걸 쓰는 데인데 거기서 제주도의 아파트 대형 단지를 조성하고
조정하고 뭐 산다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중국이 굉장히 머리 아프잖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강달러하고 금리차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못 나와요. 요즘에 뭐 빈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강조영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폐건물에서 가축 키우고 저 돼지 키우는 거 제가 한번 보도한 적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뭐 닭골당도 들어서고 이랬다는데 일본은 또 여기서는 빈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동물들이 더 많이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 그런 건 있는 것 없어요. 같아요. 일본에는 거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중국은 완성되지 않는 건물에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만 일본은 전혀 그게 아니죠. 일본은 인구 구조가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 단기 세대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엄청나게 인구가 팽창했잖아요.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죽으면서 살던 집이 하나씩 둘씩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기업조차도 지금 후계자가 없어가지고 잘 나가는 중소기업들이 그냥 문 닫는 경우가 지금 막 계속 속출한다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와, 일본도 지금 심각한데 근데 중국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건 중국 정부의 주장대로 800만 채든 아니면 뭐 CNN 보도대로 1억 채든 하여간 빈집이 엄청 많은 거 분명한 것 같은데 이거 임대를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빈집으로 그냥 있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는 게 이미 인프라가 돼 있는 데를 하는 게 아니고 인프라를 포함하는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그러니까 만들면서 같이. 그래서 이제 성편이라고 그러는데 이룰성자에다가 이 편자, 그 조각 편자. 그러니까 이런 조각을 통으로 개발하는 그게 들어섬으로써 도로도 들어오고 세트로 다 하는 거예요. 학교도 오고 다른 데와 연계도로. 신도시는 뭐 한국도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헝다 같은 데서 만드는 그런 데가 3,000개가 넘어요.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그죠? 네. 보셨잖아요. 네. 그럼 그 3,000개를 다 해야 그게 연결이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중국하고 이제 부동산하고 일본 부동산하고 비교할 때 차이점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이 되고 나서부터는 경제를 개발해야지 정통성이 계속 살아날 거 아니에요. 개발을 막 하는 데서가 가장 쉬운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마구 지으면 그대로 가격이 팍팍팍 올라가니까 계획 경제라는 것은 마음대로 막 짓는 거 아니에요. 일본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문제가 도시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업자들이 마구 짓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그래요. 예전에 일본 같은 모습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좀 질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구성 요소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그게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 피드백이 되는 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일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이라든가 어떤 위에서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웬간하면 그냥 복종하고 따르고. 이게 중국하고 나는 유사성이 많아요. 거의 위에서 말하는 대로 따르는 건 중국도. 저는 이 빈집에 대해서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단독주택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버려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중국의 빈집은 정말 다른 게 제가 가끔 중국에 대해서 볼 때마다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 한 아파트 단지에 20만 명이 들어간다는 뭐 초고층이에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빈집으로 막 남아있고 공사 하다가 말고 중단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 헝다가 3,000개 공사 현장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고 결국은 그런 부분이 완공이 안 되면 한 공지 일종의 신도시죠. 그런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집을 산 사람들이 자기 돈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시행사도 시공사도 돈을 빌려서 했고 그 집을 산 중국인들도 돈을 빌려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돈이 묶여 있는 이 구조고 저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면 안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잘 아시는 유령 도시예요. 유령 도시가 5,000채, 6,000채가 한 번에 지었는데 그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5,000채, 6,000채에 사람이 들어가야 학교도 돌아가고 소방서 건물도 기능을 발휘하고 뭐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유령 도시화된 부분을 해결하려면 거기에 1차가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외신에서 오죽합니까? 아예 중국어로 써서 구이청 이렇게 철자를 보니까 구이청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구이청 같은 게 해외에서도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정도면 중국 경제 또는 중국의 가게한테도 타격을 엄청 줘서 당장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위기가 나왔을 때 중국 경제 붕괴론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방 부채가 많고 그렇지만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는 그동안의 부동산 개발을 통한 발전 정책을 좀 손을 보려는 구조 조정을 하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부분의 일부분 조금 맡기면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하자. 근데 이제 중국이 잘 쓰는 게 자본주의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미 사회주의라고 얘기해서 자본주의의 시장 부분만 띄어서 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시장화 개혁이라는 그 말로 순화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화에 전제가 있습니다. 시장에다 맡겨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정부가 시장화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했는데 손해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좋은 방향으로 가야 시장화지 좋은 방향으로 안 가면 시장화라는 말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현상들은 시장화에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정부의 시장 정책 실패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단초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사회주의성을 강조하다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가? 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딜레마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사회주의도 좋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공산당 통치하에서 이렇게 온 이유는 옛날보다 개혁개방이라는 걸 통해서 잘 살았고 그래서 분명히 내 이전 세대보다 내 생활이 윤택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기대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갔는데 뭐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그럴 수만도 없겠지만 거기에 코로나 겹치죠. 그 다음에 특히 트럼프라는 미국의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미국 대통령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대통령이 야 중국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 중국을 다루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관세 폭탄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꼬인 거예요. 사실 중국이. 근데 그 전까지는 중국이 그런 위기를 맞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개혁개방 1978년 말부터 했는데 늘 세계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고 문제가 생겨도 더 많은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상쇄가 되고 물론 곰꾼은 있었어요. 근데 계속 커가다가 이렇게 병목에 딱 와서 걸려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을. 근데 이거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방해 본 적이 없어요. 굉장한 도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진핑 노믹스와 리커창, 허창 노믹스가 충돌한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시진핑은 이제 더 이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리커창은 우리가 지금 그거 아직 거기 갈 때가 안 됐다. 100불 정도의 수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전체가 6억 명이 넘는다. 그런데 무슨 중산층이 뭐 우리가 선진국이냐. 샴페인 6억 명은 정말 가난하다고 네, 생각해야겠네요. 샴페인 터뜨리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중국은 이전에도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당 총서기와 공무원 총리가 원래 이제 체제가 그런 거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전에도 주롱지가 총리가 있을 때 장저민이 총석이에요. 그러면 강택민 주용기 체제, 호진타오 원자바오 체제, 시진핑 리커창 체제 이게 당 총서기와 공무원 총리 체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진핑도 1기에는 그랬는데 2기 들어서면서 리커창이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이제 말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그냥 시진핑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견제와 균형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경제 방일전 방식이나 특히 경제 같은 분야는 국무원이 원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국무원이 중국의 중앙정부예요. 중앙정부고 25개의 부와 위원회를 거느리고 있는 내각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여기가 중심이 돼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당이 중심이 되고 간다. 당연히 원래 당이지만 이 총리도 당 서열이 2위잖아요. 그럼에도 약간 그게 뭐 9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발언권이 있었는데 특히 3기 체제에 와서는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진핑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면 빨리 이 상황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거를 해서 체면을 생각하거나 사회주의를 생각하거나 내가 공동부유 얘기했는데 이거 잘못되면은 이게 망신이다 이런 생각을 할 일이 아니고 빨리 경제부터 궤도에 올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도 지금 시진핑 리스크라고 부를 만큼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도쿄도 23구의 집값이 진짜 오래간만에 오르고 왔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때 일본의 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 제가 알기로는 1%포인트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낮은 거 아니에요? 변동금리제다 보니까 낮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출발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일본의 금리는 절대 안 오를 거라는 확고한 신념하에서 변동금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한 일본 사람들이 한 0.7% 정도로 돈을 빌리고 이 담보대출을 해서 그래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란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그래도 변동금리가 미국같이 막 다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도 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값에 한 100% 이렇게 빌리기도 하고 심지어 105% 빌렸다 그러길래 이게 어떻게 왜 105%나 빌렸지 그랬더니 부동산 복비도 있고 뭐 세금도 내야 되니까 100%가 아니라 한 105% 빌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금리가 0.7에서 한 1.5만 가도 갑자기 2배 아닙니까? 난리 나죠. 괜찮습니까? 아니 괜찮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엔저로 그렇게 가는 데 대해서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순간 집 지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니까, 왜냐 그 사람들은 30년, 20년, 30년 가까이를 금리가 안 오른다는 전제하에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이제 올라간다 그러는 순간 일본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는 그 이상인 거예요. 충격이라는 게. 그래서 못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진짜로 올린다 만다 말이 많은데 진짜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리면 이거 주택담보대출 받았던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특히 지난해 뭐 2020년부터 한 지난해까지 받던 사람들은 진짜 충격이 더 클 거거든요. 이제 만약에 1% 올린다 치면요, 제일 먼저 넘어가는 데가 일본은행이 넘어가요. 일본은행의 자산이 11조 조금 넘게 있다는 게 작년에 얘기했는데 1% 올리면은 국채를 53%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자가 28조 넘어간답니다. 1% 올리면. 그러니까 자산의 배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올립니까? 정부는 국채를 마구 찍어내가지고 거기에 이자를 또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 지불하는데 국가 예산이 30-40% 거기에 다 들어가 버린다고. 네. 그럼 예산을 짤 수가 없어요.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뭐 엔저도 지금 쉽게 못 맞고 아주 진짜 오랫동안 고통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유일하게 바라는 건 미국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에? 미국이 망하면 미국이 망하면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중국도 혹시 미국 망하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망한다기보다도 어차피 지금 경쟁하고 있으니까 뭐 경쟁하니까 망하면 물론 좋겠죠. 그렇긴 한데 금리 때문에라도. 왜냐면 지금 현재 일본은 올리네 마네지만 못 올리는 거고, 여긴 중국은 실제로 중국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리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선 이제 부동산이 중국 경제의 25%, 30%를 차지하고 있고 강력한 연관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경제를 궤도에 올리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제일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그러는 것도 4% 후반대에서 처음으로 3%대로 내렸어요. 오히려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지방정부한테 중앙정부가 계속 컨트롤하다가 이제 너희가 적당히 알아서 해봐. 그러니까 본물 터지듯이 20개가 넘는 지방정부에서 전부 대출 우대 완화 정책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또 뭐에 빠집니까?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예요. 돈은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진짜 뭘 아파트를 사고 그래야 되는데 안 산단 말이에요. 이게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돈을 엄청 찍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중이 많이 안 돌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 돈도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가냐 그 돈이.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본은 대체로 보면 70대 80대들 돈 60-70%를 가지고 있대. 가계 재산에.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영화 보겠다 투자하겠어요. 몇 억 정도 장롱에 쳐놓으면 금고에 놔두시던데요? 금고에다 넣어놓으면 든든한데. 네. 그리고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옵니까? 이자 안 나오죠 거의. 거기다가 또 47년인가 그때 일본이 정부가 그 개인의 통장을 차단하고 회수를 해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와, 이게 자본주의 국가가 우리가 알던 거랑 좀 다르네요, 여기. 전쟁 이후에 국가 부채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죠. 그 기억 때문에 일본의 개인 자산가들이 정부를 믿질 않아요. 일본 정부를. 언제 또 내 은행에 있는 돈이 자물쇠 잠겨지 뺏길지도 모른다는 생각. 금고에 다 이유가 있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과 일본 상황 아주 흥미롭게 들었는데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럴 거예요. 한국은 왜 남의 나라 얘기하냐?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얘기 끝도 없이 댓글 달려요. 100% 댓글 달립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제 한국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정리를 좀 해서. 일본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플라자 합의가 85년 9월 달에 있었는데 1달러당 240엔 하던 것이 2년 만에 120달러, 1달러당 120엔으로 딱 가치가 2배로 올라버렸어요. 2년 사이에. 정확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일반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2배로 뻥튀기 한 거예요. 2년 만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진 느낌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쓰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니 그때 대기업들은 왕창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다운되잖아요. 1달러당 240엔 하던 게 120엔으로. 일본에는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고 우리는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느냐? 내가 딴 데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이 모든 게 발생했다고. 대기업이 수출이 잘 안 되니까 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누구한테 불만을 얘기하겠어요? 정부에 불만을 얘기하죠. 그럼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미안하겠죠. 금리를 싹 낮춰가지고
기업들 돈을 마음껏 빌려 쓸 수 있도록 이자를 왕창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만 돈 빌립니까? 기업한테는 낮게 하고 일반인들은 높게 할 수 있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돈을 빌려가지고 또 건물 사고 막 이러니까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일본 정부가 빨리 그걸 제지를 못했던 이유가 왜 못했냐고 봤더니 그 당시에 물가는 안 오르대요. 엔고로 가니까 수입 물가 팍팍 떨어지니까 그게 독이었군요. 네, 코스트가 낮아지니까 물가를 올릴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올라가니까 일본 정부가 인플레이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통제가 안 될 것, 야, 큰일 났다 해가지고 갑자기 들컹. 아까 총량제. 그 다음에 금리를 갑자기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경착륙이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일본은 모든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국은 그런 거냐?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도 영끌에서 부동산 사기는 하지 않았나요? 그 영끌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패턴은 나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일본은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재산이 2배로 뻥 튀니까 자금이 여유가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막 그냥 엄청나게 그냥 부동산으로 들어갔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버블의 수준이 아닌가 이게. 저 하늘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따라가는 패턴은 비슷한데 이 강도가 나는 한국하고 일본은 좀 다르지 않나. 중국은 우리나라와 또 다른 점이 우리나라는 한 1년 소득에 그래도 한 17년 모으면 집을 사오지 마. 그것도 엄청나게 비싸지만 중국은 30년이다 50년이다 이런 정도니까 중국 버블하고 또 우리는 조금 다른 점이 있겠죠. 다르죠. 중국 버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수요에 의해서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 경제에 주목하기 시작한 게 1978년에 개혁 개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방의 시스템과 맞춰보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그러면 여기다 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중국 정부는 그 돈 플러스 내부 경기를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한 거죠. 그전에는요, 다 97년까지는 주택을 전부 국가가 갖고 있고 국가가 지어서 나눠줬었어요. 그러다가 97년이 돼서야 비로소 주택 상품화, 이제 주택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얼마 안 돼요. 97년? 네, 97년부터 개인이 그때 이제 이거를 상품화했으니까 하려니까 한 사람이 서너 채 갖고 있는 것도 눈 감아주고 그리고 시범구역을 했습니다. 베이징하고 우리 연변도 시범 케이스에 들어갔어요. 시범구역에. 그래서 뭐 몇 채씩 사고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보편적으로 넓혀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란해지니까 그리고 공용 기업이 탄생을 하는 거고 기업의 대출금에 의해서 지방정부 재정은 물론이고 은행의 본립 위기마저 흔들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걸 이렇게 방만하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주택은 거주하는 거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패턴은 달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는 있는 거죠. 이 집은 사면 오를 거야.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 사람들도 다 그러고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안 하는 거를. 그거 자체를 안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거품이 껴 있는 건데 지금 이 거품은 또 언제 낀 거냐 하면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왔을 때 중국도 경제 위기를 맞았고 그때 중국 정부가 4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80조 그때 환율로 880조를 풀었습니다. 경기 부양 자금으로. 근데 그게 반은 경기 부양하러 간 게 아니고 반은 주식시장으로 가고 반은 부동산으로. 지금 중국 지도부의 머리에는 그때 올려놨던 것들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다시 뭘 집어넣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경제 보도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잘 아시지만 과거와 같은 과감한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미 몇 년 전부터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라.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혹시 요걸 가지고 투기를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 생각을 접어버려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나서 해결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중국은 70개 도시의 부동산 동향을 매월 발표합니다. 70개 도시.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뭐 1선 도시라고 해서 인구 1000만 넘는데 뭐 2선 도시, 3선 도시 이래서 70개 정도 도시를 발표를 하는데 지금 9개월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을 했어요. 이게 이제 왜 충격이냐 하면 중국 정부가 이런 다양한 완화, 대출 완화 정책이나 이런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라앉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면 두 가지 시각이 있죠. 이렇게 가면은 이거 지지부진하게 돼서 중국 경제가 정말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면 그 중앙정부도 책임지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이제 약간 그 비관론적인 시각이 있고 더 이상 못 버틸 때 되면은 중국이 칼을 뽑을 거다. 뽑아서 중국 정부가 대량의 자금 지금 요거를 분석하는 데마다 다른데 이거를 한 번에
이번에 일단 정도 정리하는데 약 550조에서 700조 정도 우리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우리나라 1년 예산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해결하는 게 아니고 세팅을 하는 거지. 아, 요거는 팔 거, 요거는 그걸로 다 안 되고. 네. 요거는 이제 지금 법정 관리 같은 개념이겠죠. 70% 완성했으니까 30% 더 완성해서 집 만들고 이런데 약 550조에서 700조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을 콱 집어넣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보다음 카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시간을 끌면서 보는 거고 중국은 오히려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동산 시장이 국내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밀어내기 그게 어디로 연결된 부동산도 밀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아니 있는 그게 건데. 이제 과잉 생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경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미 작년에 경제공작회의라는 거를 했단 말이에요. 12월에 하면서 처음으로 소비보다는 산업을 앞에다 놨어요. 산업 발전을 더 시켜야겠다. 그거 사실은 이제 그건 그 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알리테무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 뭐 배터리 이런 이제 하이테크도 과잉 생산을 해가지고 덤핑을 한다. 그게 이제 또 바이든이 8월 1일부터 일부 관세 매길 거고 혹시 트럼프가 되면 내가 일률 관세 10% 다 매기고 뭐 60% 또 관세 매길 거다 이런 걸 불러온 거거든요. 이제 작은 소비재들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만 온 게 아니고 전 세계 한 50개국 나갔는데 우리가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죠. 알리테무가 지금 이렇게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를 이제 자기네들은 쌍순환 전략이라고 합니다. 쌍순환 두 개가 순환하는 건데 하나가 국제무역이고 하나가 내수예요. 그럼 이제 국제무역에서 번 돈을 내수에 투자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면 거기서 또 번 돈을 무역으로 이렇게 돌려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국제무역이 코로나 팬데믹이나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서 안 좋아져서 내수를 가지고 해보려고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리오프닝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혀 효과를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을 돼가지고 산업으로 돌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요 관계를 옛날에는 내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를 지금은 산업 생산을 해서 밀어내게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내수가 죽어도 갑자기 중국이 어떻게 엎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걸 보충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없이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돈을 대줄 수는 없단 말이죠. 이거를 지금 중국이 택하고 있는 거는 국제 경기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다행이고 안 좋아져도 덤핑 수출, 밀어내기 수출을 해서 그 부분으로 이걸 좀 커버하려는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수 진작이나 부동산 조치를 위해서 획기적인 이런 거를 하기는 지금까지 해온 것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딱 뛰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고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면 그거는 중국 정부가 이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하는구나 라고 바라보는 외부 투자자들이 투자를 또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중국이 망한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이 거의 마지막 기회니 작전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안 듣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근데 이 주저하는 게 더 가면 다시 반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하반기에는 지금 벌써 6월이잖아요. 3, 4분기에는 뭔가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지지부진한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중의 3국이 전부 다 부동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 분명한데 각자 다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각국의 부동산 상황을 보면서 경제 상황까지 한 번에 다 살펴본 것 같은데요. 두 분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 한중일이 뭐 동양 3국이다 다 서로 얘기하지만 국제경제 체제에서 나름대로 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서해 있는 상황은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각국 사정은 사실 각국이 제일 잘 아는 거죠. 이제 제가 이거 보면서 이런 게 정치적이나 이런 데로 이용되지 않고 민생을 우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조치와 전략들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이명찬 박사님은. 부동산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일본이 있었고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있고 한국도 그 와중에 있는데 이 문제를 3국이 제대로 못 풀면 이 동아시아가 동시에 꺼지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혜를 정말 짜내서 3국이 머리를 맞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근데 왜냐하면 서로에게 조언도 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서 해결 문제까지 이제 좀 얘기를 해주면은 중국에서 보고 일본에서 보고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도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중국과 일본의 경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인사이트도 동시에 얻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 교수님,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달러당 140엔 정도 가면은 1인당 GDP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뒤바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150엔, 160엔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은 뒤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1인당 개인의 생활 수준은 한국이 훨씬 낫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주거 환경도 한국이 훨씬 나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일본이 그동안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 안녕하세요. 세상연구소 경제로 보는 한중일 진행을 맡은 박종훈입니다. 먼저 이명찬 박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명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 정치경제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 한중일 GDP가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하게 바뀌면서 진짜 세계인들의 관심이 이 한중일 3국에 정말 쏠려 있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지만 그동안 지내왔던 일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때만 해도 아니 이게 일본이 혼자서 딱 앞서가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아니 똑같이 전쟁 고통받았는데 중국이 가장 낮았고요. 일본은 이때부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상황 3배였습니다. 도대체 일본은 왜 전후에 이렇게 빠르게 좀 복구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가장 쉽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은 이 자금이 막 하늘에서 달러가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데다가 보통 우리가 이제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기술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가 일본에는 다 고루고루 갖춰져 있었어요.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50년대 초에 달러가 하늘에 쏟아졌죠. 그 다음에 일본의 기술력은 뭐냐?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치를 정도로 군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그랬을 정도로 이 중공업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50년대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냉전이 완전히 격화되면서 미국은 일본이 과거에는 적이었지만 냉전 시대에는 완전히 아군으로 만들어서 대륙을 봉쇄하는 하나의 불침 항모로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은 일본이 빨리 크기를 바랬던 거예요. 빨리 크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미국의 시장을 마음껏 오픈시켜줬어요. 일본은 기술력이 있었는데다가 거기다 시장까지 마음껏 오픈시켜주는데 그 당시 경쟁 상대가 있었나요? 주변에는 없었죠. 아무도 없었잖아요. 유럽도 완전히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돼 있었어요 그때. 네. 그때 미국이 마샬 플랜으로 자금을 대주면서 겨우 그때 일어서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완전히 독보적으로 혼자 땅 짚고 헤엄쳤다고요. 그러니까 급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최근에 드라마 삼체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문화대혁명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니 중국이란 나라가 사실 지금처럼 발전할 수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1960년대 이럴 때 보면 완전히 헤맸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통계도 없었어요. 사실은 중국이 경제 통계 낸 거가 문화대혁명 끝나고 내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전에는 도대체 추정을 할 뿐이었죠.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중국이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사실은 이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1937년부터 45년까지 중일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45년부터 49년까지 국공 내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49년에 동아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했잖아요. 이때 경제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7년 이전이 더 잘 살았던 거예요. 이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내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지? 그러고 보니까 기초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따라간 게 스탈린 모델입니다. 소비에트 모델이라는 거. 소비에트 모델이라는 거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계획 경제 컨트롤 하에 중공업 우선 정책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중공업에 계속 투자해서 발전시키는 모델이란 말이죠. 근데 말씀하셨지만 자본, 기술, 인력 중에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당시 자본은 소련의 원조, 사실 그 당시 한 3억 달러 정도 원조를 해줬고 기술은 없잖아요. 인력. 그러니까 자본과 기술은 소련한테 기댈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인력은 있지 않습니까? 인력은 있는데 이 인력은 그야말로 인해전술 인력이죠. 그 인력이라는 게 중요한데 훈련되고 소양 있는 인력이 제대로 된 노동력이지 그렇지 않으면 부담이 되는 노동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949년에
국가를 수립하고 갑자기 사회주의를 하려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52년까지 1차 경제 조정기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서 토지 개혁도 하고 사상 교화 운동도 하고 5대 운동이라는 걸 일으켜서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를 발전시켜야겠다. 그래서 1953년에 1차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소련과 저 이념 분쟁이 생깁니다. 이념 분쟁이 생겨서 소련이 떠나가죠. 마오쩌둥은 갈 사람 가라.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가겠다. 그래서 일으킨 게 대약진 운동이에요. 대약진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은 농업국가입니다. 80%가 농민이고 공업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농업국을 어떻게 공업으로 변신시킬까를 고민을 하면서 대약진 운동의 캐치프레이즈가 공농업 병진이에요. 공농업 동시발전. 이거를 했는데 이게 3년 재해입니다. 대가뭄, 대홍수, 대가뭄. 근데 자기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진 않아요. 이 재해 기간으로 인해서 또 61년부터 2차 조정기를 맞고 그러고 나서 잘 아시는 덩 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때부터 있었어요. 유속이라는 이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고 나서 당내에서 마오쩌둥 당신만 믿으면 중국이 잘 산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대약진 운동 실패하고 나서 모택동은 2선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1선을 차지한 게 유속이라는 사람인데 리오샤오치. 이 유속이의 오른팔이 덩 샤오핑이었어요. 덩 샤오핑이 그때 개방은 못하고 개혁, 농촌 개혁 정책을 합니다.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회주의냐? 이거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문화대혁명입니다. 그래 문화대혁명은 66년부터 76년까지 10년간 중국을 암흑기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뭐 이렇게 문화대혁명이 왜 암흑기냐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게 무슨 정치투쟁이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66학번부터 76학번까지 없어요. 대학을 폐쇄했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다. 그래서 이제 발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덩 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해봤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마오쩌둥 사후에 이걸 중국을 어떻게 이거를 발전을 시킬 거냐. 그럼 당내에서 이 양반은 어떻게 다시 추대가 됐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유속이 덩 샤오핑이 했을 때가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물론 이제 등용은 주울레가 등용을 시켰어요. 삼전사기 오뚝이라고 그러거든요. 덩 샤오핑을. 제주는 비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지로 보내질 않았습니다. 덩 샤오핑이 올라오고 나서는 과거의 그런 경험 때문에 이게 개혁만 하면 안 되고 개방도 해야겠다. 개방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미국이 짜놓은 국제 분업 시스템에 들어가겠다는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하면서 개방을 한 게 78년이고 79년 1월 1일에 미중이 수교를 합니다. 그리고 덩 샤오핑이 카터를 만나러 가요. 그래서 이제 소위 미중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와가지고 미국이 보니까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발전하면 서방 메커니즘을 따를 줄 알았는데 안 따르고 자기 스타일대로 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생긴 건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에 일본한테 했던 거하고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근데 일본을 저렇게 키워줬더니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보면은. 그 옛날에 군국주의 진짜 험악한 나라였던 나라를 미국이 개혁 개방해주고 시장도 오픈해주고 키워주니까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중국도 그러겠지 하고 당연히 그렇게 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제조업의 능력 그리고 사실은 처음부터 덩 샤오핑이 개방을 하면서 해외 자본을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원료와 시장을 바깥에다 두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네가 갖고 와서 그러니까 뭐냐면 가공 조립 형태로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거를 그것도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잘 아시는 4대 경제 특구를 지정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점, 선, 면 이러잖아요. 우선 몇 군데 점 찍어서 하다가 연해 개방도시 14개를 쭉 연결하고 그 다음에는 개방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방위 개방인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워낙 이런 좋은 예가 아니지만 우리 반이 50명인데 50등 하던 애가 한 40등 가는 거는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열심히 치고 간 거죠. 그래서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30년간 무려 9% 후반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60년대만 해도 처절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근데 1965년 가면서 일본이 갑자기 팍 더 치고 나오는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그 64년도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을 치르면서 완전히 이제 선진국의 고속도로 진입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요 도쿄 올림픽 했죠. 네. 그때 이제 개발도상국 국도로 이제 빠져나온다 내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올림픽이 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게 만들었군요. 올림픽이 선진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탔고 거기에서 지난번 도쿄 올림픽 때 몇 년 전이죠. 그때 완전히 보니까 완전히 엉망이었죠. 이 도상국으로 빠져나오는 국도를 이제 타고 이제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도쿄 올림픽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65년도 한일 정권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힘의 그 크기를 보니까 외교력까지 합하면 내가 볼 때 한 100대 1 정도 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내가 표현을 했었어요. 이제 중앙일보에 그렇게 기사를 하나 썼는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일본의 외교력은 한국의 한 100배가 됐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 자체가 너무나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은 한일 관계가 거의 대등해진 수준으로 가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60년대는 그 사건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로 짚고 넘어야 되지 않겠나. 자, 그럼 이제 1980년으로 좀 시대를 좀 바꿔서요. 이때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진짜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였던 게 1980년까지인 것 같아요. 자, 일본이 이렇게 혼자서 치고 나간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본은 그 뒤로 계속해서 운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게요. 아까 중국이 78년도 계획 개방했죠. 그 다음에 한국도 어떻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79년도 시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까지는 한국도 완전한 자본주의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중국도 완전한 자본주의를 보기 어려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일본에서 어떤 얘기 하냐면 학자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일본이 저때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컸다. 주변 국가들이 다 내전 내부 문제로 제대로 균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일본만 유독 홀로 그러니까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없었던 거죠. 1980년대까지는 일본은 거의 혼자서 이 마음대로 뛰어나가죠. 땅 짓고 헤엄친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에 혼자 독주를 완전히 한 거죠. 거기다가 80년대 하면은 85년 플라자 합의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플라자 합의 때 갑자기 뻥튀기가 된 거예요. 국가 전체의 GDP가 전체 2년 만에 배로 뛰었으니까 사실은 우리 버블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거품은 뭡니까? 사실 내용이 없잖아요. 바늘 찌르면 뻥 터지면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얘기는 이 거품 위에 이 모습만 보고 일본이 대단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터뜨리면 아무것도 없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진짜 터지고 나서는 완전히 꼬라박잖아요. 1985년대 그 버블이 만들어진 걸 네. 89년에 터뜨린 순간부터 그때부터 일본은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89년 이전의 일본을 자꾸만 우리가 떠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은 이 주변에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 전혀 제대로 된 역할을 기능을 못 하고 있던 그 시점에서 일본 홀로 커오다가 플라자 합의라는까지 겹치니까 완전히 엄청나게 커 보였던 거죠. 실제로 내용보다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중국은 개혁 개방하면서 덩샤오핑이 막 밀고 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던 건가요?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주계장막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가 오픈을 했잖아요. 원래 중국은 역사적으로 잘 나가던 국가였습니다. 잘난 조상을 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우리가 뭐 팩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의 시대가 GDP 25%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송나라 때나 뭐 이런데 청나라도 마찬가지지만 GDP 계산을 해보면 전 세계 GDP 30%를 혼자 생산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실질적인 생산력을 갖고 있었죠. 다만 이제 뭐 지리상의 발견이나 이런 걸 제대로 이용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공업이라는 게 유럽과 특히 미국의 산업혁명 여기에 따라서 기술이 개발되고 노동집약 산업이 일본으로 넘어오고 일본의 노동집약 산업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미국은 자본집약, 기술집약으로 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어져서 오는 과정인데 중국이 문을 닫고 있으니까 한국이 그 다음에 넘겨줄 데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로 가고 우리는 또 중남미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도 우리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79년에 그 문을 딱 열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 한국은 그러면 왜 저렇게 우리도 2169달러 저렇게까지 갔느냐? 중국이 사실 가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경쟁을 안 하니까 GDP가 중국이 본격적으로 나섰으면 우리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92년에 수교를 하잖아요. 80년대 중국은 가히 전성시대입니다. 중국이 뭐 한다고 그러면 전 세계 블랙홀이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아무나 다 가서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하고 싶은데 우리는 수교를 안 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수교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고, 중국은 79년부터 전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하면서 사실은 이 소위 노동집약, 기술집약, 자본집약 이런 어떤 흐름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기러기 모델이라는 게 원래 일본이 앞서가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공급망 체계 자체가 조각조각 나면서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일본이 선도하면서 우리는 일본 따라잡자, 캐치업 전략을 선택을 했었고, 뭐 그냥 일단 가까이 가봐야 되니까 타도 일본을 외치면서 이제 시작하는 뭐 이제 그런 때가 이때가 아니었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중국이 세계 자금의 블랙홀이 된 건 WTO 가입인 한 2000년대부터 시작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개방하자마자 엄청난 자본들이 몰려들었고, 물론 이제 처음에는 못 믿었죠. 저게 저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국유화 조치하는 거 아닌가. 근데 덩샤오핑이 고명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특구를 만든 거예요. 경제 특구는 경제적으로 특별구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지역에서는 경제 사회주의 성향이 시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여기 투자해서 돈을 벌면 과실송금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특별구역이에요. 특별구역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죠. 그 특별구역에 와서 이중과세 방지협정, 투자보호협정 이런 것도 맺어준다고 그러니까 그 특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 건데, 덩샤오핑도 굉장히 겁이 났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4개 경제 특구라는 데가 사실은 사실 상해 천진에다가 특구를 만들면 훨씬 잘 됐을 텐데, 사실 정치적 부담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을 배후로 하는 심천, 선전이라고 그러는데, 대만을 배후로 하는 후지엔, 그 안에 있는 산토라는 지역, 그 다음에 마카오 그 배후로 하는 주해, 이제 이런 식으로 배후 도시를 연결해서 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흐름을 가지고 갔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중국이 거대 노동력을 공급을 하면서 뭔가 대신 생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니까, 그때부터 별명이 이제 세계의 공장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수교를 92년에 해서 그런데 이미 80년대부터 그게 꾸준하게 중국에서는 태동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버블이 우리가 1989년에 증시 버블이 꺼졌고 91년에 부동산 버블이 꺼졌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1인당 GDP를 보면요, 일본에서 1996년까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니 버블은 89년에서 91년 사이에 꺼졌다는데 왜 1인당 GDP는 96년까지도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럼 버블이 진짜 꺼진 게 일본 사람들한테 소득에선 별로 타격이 없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잔상이겠죠. 97년도 개요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일본의 그 대단함은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약간의 어떤 게 있냐니까 97년, 98년, 99년쯤 가니까 그전에는 유학생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호텔에서 강연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이런 것들이 잦았어요. 98년, 9년쯤 가니까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99년쯤 가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방금 97년이라고 그랬죠. 네. 그때까지는 부자 망해도 3년간 따 내지는 트럭이 가다가 멈춘다 하더라도 브레이크 콱 잡아도 쫙 밀리잖아요. 부자 망해도 6년은 갔네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뭐 말하자면 그런 건데 후광이 남아있던 거지, 그 자체가 이제 꺼진다고 갑자기 팍 꺼지나요? 네, 그런 게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아니 96년까지만 해도 1인당 GDP가 일본이 38,000달러였는데 이게 순식간에 97년에는 32,000달러로 줄어듭니다. 아니 그래도 부자 망해서 한 5, 6년 더 가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96년, 97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또 이때는 진짜로 일본의 1인당 GDP가 줄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 같은 것들이 계속 TV에 보고 있으면은 어느 지역에서 엄청나게 그 소위 말 리조트라든가 호텔 짓다가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거 비추면서 이게 지금 80%인데 거의 다 됐는데 그걸 마무리 못하고 달아났다. 그런 것들이 매일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자산으로 그게 잡힐까요? 잡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에서 아마 그게 그런 것들이 계산에 잡히면서 계속 떨어진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정확하게 원인은 내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하여튼 부동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일본이. 그래서 저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다가 좀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13,000달러 96년만
작년만 해도 1인당 GDP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8,715달러. 우리나라가 이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이게 중국한테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줬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책을 바꿨다고. 사실은 중국은 워낙 바닥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800불, 보통 이제 1000불, 2000불, 4000불 이렇게 3단계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2000년 되면 1000불 만들고 2020년 돼서 4000불 만들어서 뭐 중진국 이런 데 들어가. 그 당시 환율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나가다가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IMF라는 위기를 맞았고, 그거는 사실은 동아시아 금융위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중국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외화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그 당시에 잘못하면 중국이 헤어나올 수 없이 완전히 엎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여러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가 나서서 이런 방어를 하는 것이 미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리더십 형성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주롱지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켜준 거다라는 표현을 계속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게 뭐 한국 때문에 막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엄습해오는, 특히 동아시아권에 엄습해오는 외환 위기를 중국이 자기네 말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희생하면서 희생이요? 막느라고. 그래서 진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때 중국이 완전히 약진을 하거든요. 어쨌든 와, 이게 한 몇 년 사이에 거의 10배 된 것 같은데 중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여기서 나온 건가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는 제조업 강국으로서 완벽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제조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공, 외부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시장만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쓰지 못했었던 기술이나 쓰지 못했었던 자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 과학기술이 없는데 히토류가 많이 묻혀있으면 뭐합니까? 쓰지를 못하는데. 경제 정책과 이게 맞물려 가면서 뜨는데, 핵심은 이제 중국이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합니다. WTO라는 거는 사실은 중화민국이라는, 그러니까 중국은 망했다고 얘기하고 지금 대만은 자기네가 중화민국의 법통을 이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화민국이라는 국가가 ITO, WTO의 전신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거를 원래 전후에 만들었었어요. 여러 나라가 유엔에서 만들고, 그 중에 그런데 공동으로 이걸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전후에 국가별로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6번째 장이 가트입니다.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 요 가트 체제를 계속 쓴 거죠. 중화민국의 법통을 이어받았으니까. 그래서 1986년부터 가트 체제의 복귀를 계속 신청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방 주도로 가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중국이 여기 들어오면 쟤네는 늘 환율을 조작하는 것 같고 국제 규칙을 안 지키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차일피일 미루죠. 미루다가 가트 체제를 바꾼 게 1995년에 시작한 게 바로 WTO 체제입니다. 근데 WTO 체제를 중국을 빼고 가려고 했더니 이미 그 당시에 중국의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2.9%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공장이잖아요. 저거를 빼고 가는 건 도저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WTO에 받아주려고 하는데 중국은 개도국으로 들어가겠다. 아니다, 니네가 무슨 개도국이냐, 경제 규모가 있는데. 그렇다고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그 2001년도에 중간자적인 입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들어가서 2016년에 15년 평가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무역 환경이 바뀐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의 그 소위 제조업 생산의 40%가 치고 나가고 이러니까 아무도 대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경제 실체가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2012년에 시진핑 체제가 올라오면서 그 부통령 때, 그해 2월입니다. 저 부주석 때 당선한 오바마를 만나러 가죠. LA에 가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신형 대국 관계를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 신형 대국. 그러니까 이전에 미소 이거는 싸우는 대국이고 우리는
우리는 협력하는 대국 관계를 맺자.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죠. 태평양은 미중 양국을 다 품을 만큼 넓다. 그러면서 이제 바다에서도 다툼이 시작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의 공장이 됐고 2015년 요때만 해도 이제 여기가 돈이 생겼잖아요. 저위 중진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쟤네가 강력한 시장이 될 수 있겠구나. 이미 이때도 전 세계 그 명품 사용률은 특정 명품은 계속 1위를 하고 있었어요. 2010년도 지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구매력 파워도 있는 거죠. 물론 빈부격차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중국이 세계적 경제 실체로 각인이 되는 거고 이 2015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죠. 일본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일본한테도 사실 이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불황 20년이다. 장기 불황 20년, 25년인 것 같긴 하지만 이때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노믹스가 태동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 아닐까요? 2015년도 일본한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뭐 어쨌든 경제가 쪼그라드는 줄 알았는데 뭐 1인당 GDP는 뭐 거의 비슷하게 예전에 1인당 GDP가 거의 비슷한 게 96년하고 2015년하고 1인당 GDP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이제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게 이 불황을 탈출을 못하니까 어쨌든 그 아베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달러당 300엔이 되면은 도요타 자동차가 3분의 1 가격으로 수출이 가능할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게 최근에 밝혀져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 뭐냐?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사실은 아베파가 다수 점하잖아요. 이제 자민당에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베파들이 이 금리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 말 아베노믹스를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요. 총리가 그 힘에 꼼짝을 못 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2015년은 일본에 있어서는 이제 제2의 경제대국이 중국한테 밀리면서 3위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때 또 센카쿠 제도 갸오이다오 이걸 그때 일본이 국유화를 해버렸어요. 국유화를 하니까 중국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중국하고 일본하고 엄청났죠. 근데 아까 동아시아 위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여러 정책을 바꾼 거에 비해서 진짜로 중국이 완전히 정책을 바꾼 해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니까 미국의 위기를 보면서 중국이 모든 대외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다 바꾼 해가 2008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내부적으로 바꾼 것도 있고 2008년 4월 20일에 영국 런던에서 금융 업무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소위 중앙은행 수장들, 재무장관들이 다 모이는 거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왔었고 중국에서는 호진타오가 갔어요. 그래서 둘이서 만나서 오바마가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앞으로 미중 양국이 전 세계의 문제를 같이 논의해서 가자. 그러면서 그게 이제 G2 시대의 개막이 그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2010년에 넘어섰지만 우리가 완전히 이제 일본을 했다는 거를 뭐 2015년 이렇게 보는데 2008년도에 국제적인 경제 실체로 인정을 받으면서 중국이 이제 좀 샴페인을 터뜨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외교적으로 소위 잘 아시는 실질적인 전랑 외교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게 2010년, 11년 그 히토리오 논쟁, 이제 분쟁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도 중국이 전혀 물러나려고 그러지를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각인이 된 겁니다. 그때 원자바오가 총리인데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당신들은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아서 금융 충격을 안 받았고 엄청난 외환 보유고가 있으니까 저 유럽, 특히 남유럽 국가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나오고 나서 거기에 좀 지원을 해줘라 라고 많은 국가들이 얘기했는데 원자바오 총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규모로는 엄청 크지만 나누기 10매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도와줄 여력이 없다 그러면서 약간 또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해달라는 논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뭔가 지금하고 좀 반대 현상이 좀 일어났어요. 다르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시진핑은 그걸 더 치고 나가는 거고 그때만 해도 이런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몸을 좀 사리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도광량에 말씀하셨지만 땡샤오핑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라 그런 과정이었던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사실은 저 10몇 억의 인구를 데리고 저렇게 7, 8천 불까지 간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거거든요. 석유 나오고 이런 나라들도 2,000불, 3,000불을 못 벗어나고 북한 1,000불도 안 되는데 2천만 명 데리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잘 계산된 공산당의 정책 전환이 주요했다. 그리고 거기에 세계적인 질서 이런 것들도 이제 소위 세계화라는 그 2000년대 이후에 그 열풍이 불면서 중국이 자연스럽게 세계화 조류에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려고 특별히 자기네 거를 이렇게 강조한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흐름이 그렇게 갔었죠. 근데 이제 2016년에 16년, 17년 트럼프 이때부터 그렇게 들어오는 중국은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된 거고 중국은 그걸 보고 놀란 게 아니고 이 정도면 내가 지금이 미국을 극복할 절호의 기회다. 이러고 이제 싸우게 되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베노믹스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왜냐하면 궁금한 게 아베노믹스 이전에 1인당 GDP가 38,000달러인데 올해 예측치가 33,000달러대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잘못하면 이거 진짜 우리나라하고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24년에 만들었는데 이거 아베노믹스 과연 성공으로 봐야 되는지 실패로 봐야 되는지 이게 참 궁금한데요? 초기에는 성공으로 보는 듯 했었어요. 지금은 성공으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사실은 지금 보세요. 1인당 GDP 벌써 뒤집혔다는 얘기가 뭐 나오긴 하는데 GNI는 뒤집혔다. GNI 뒤집혔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노구치 유키오라는 뭐 일본의 스카기라고 얘기하잖아요. 1달러당 140엔 정도 가면은 1인당 GDP가 한국, 일본하고 뒤바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150엔, 160엔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은 뒤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 이미 이게 워낙 그게 들쑥날쑥이 좀 심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미 바뀌었다고 보고 내가 볼 때는요 1인당 개인의 생활 수준은 한국이 훨씬 낫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주거 환경도 한국이 훨씬 나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일본이 그동안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 그래프라든가 수치를 보면은 30년 동안요 일본은 그냥 좀비처럼 누워만 있었어요 계속. 근데 한국은 그 당시 그때부터 30년 동안이 거의 3배 가까이 성장하죠. 중국은 연평균 9.5% 이상을 성장을 했습니다. 이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10분의 1 정도였다가 일본은 그대로 있는데 중국은 40배로 성장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저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1960년부터 봤지만 이 격차가 이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줄었죠. 한국이 이제 위로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유학할 때요 일본을 30년 만에 따라잡겠다 뭐 한국에서 그런 얘기 가끔 들을 때 꿈도 깨지 마라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고.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도대체 일본은 그동안 뭐 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일본은 하나도 성장 안 했다는 거예요. 아베노믹스도 결국은 뭐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정말 힘들겠군요.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고 한다면은 수출이 조금 잘 된 거죠. 왜냐면 대기업들이 이제 엔저가 되니까 조금 이제 숨통이 트였던 건데 그거만큼 일반 자산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엔저를 계속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일본이 지금 뭐 거의 성장을 안 했는데 사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구치 선생 같은 경우는 한국은 기술 개발하고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중국의 그 경쟁력에서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엔저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개선을 안 하더라도 혁신을 안 하더라도 경쟁력이 좀 생기잖아. 그게 안주했다는 거예요. 노력 안 해도 되도록. 이 금융정책이 아베노믹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씨앗을 잘라내버렸다 오히려. 이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렇게 보면은 아베노믹스는 완전 실패라고 봐야겠죠. 자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1996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중국의 거의 20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3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의 이 거센 성장 계속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시진핑도 이 얘기를 자기네가 자칫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딱 지금 그 초입이잖아요. 그동안의 인구 보너스라든지 해외에서의 그 투자를 우리가 보통 뭐 조방식 투자, 뭐 경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단 많이 넣어서 많이 받는 효율보다는 이런 것들로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왔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 관리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성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시진핑은 이제 투기디데스 함정까지 이제 호발 강대국이 선발 강대국하고 싸운다. 선발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일전을 불사해야 된다. 이제 뭐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사실은 이제 국내 정치도 또 움직이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과 같은 패턴, 지금까지 중국을 이렇게 발전시켰던 흐름들과 지금의 흐름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다만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155개국이 중국이 제1 무역 파트너 아니면 제2 무역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경제 외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이 스스로 살리지 못하면 그 중국의 발전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런 국가들과 호흡해서 갈 건지를 생각을 이제 중국도 심각하게 해야 된다. 과거와 같이 물량 공세로 많은 투입을 통해서 산출을 받아내는 이 방식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공급망 재편이 좋든 싫든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미국이 하든 누가 하든. 그리고 분절화 현상이 나타나고 블록화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옛날같이 이렇게 통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서 뭔가를 하려면 지금과 같은 패턴을 가지고 계속 다른 나라와 경쟁 내지는 다른 나라를 포섭해서 끌고 가려는 패턴을 가지고는 앞으로 경쟁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어쨌든 공산당원이 1억 명 가깝고 중국은 공산당이 만든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당이 먼저 있었고 그 당이 국민당한테 이겨서 만든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이거든요. 이게 당이 우선인데 이게 당의 집단 지혜가 필요할 때예요. 사회주의성을 강조하는 거야 뭐 공산당이니까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유연한 사회주의로 왔었는데 이게 모택동식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대중 투자 의지도 삭감시키고 이미 있는데도 빠져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미국과 계속 갈등을 하면서 사실 많은 국가들이 곤란해졌잖아요. 그게 꼭 중국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 지금의 이 메커니즘, 미국이 깔아놓은 판이잖아요. 미국의 금융체제, 미국의 시스템을 다 쓰는 이 판에서 이 대결 구도가 가면 과연 어느 누가 중국의 편을 서서 이거를 타파하려고 할 거냐?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 월드뱅크, IMF 이거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메커니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 스탠다드를 아무리 만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지금은 글로벌 스탠다드, 사실은 미국 스탠다드일 수도 있지만 이거에 버금가는 거를 만들든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거와 궤도를 같이 하는 흐름을 가지 않으면 중국이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경제로 보는 한중일 이제 마칠 시간이 돼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치고 나가면서 1인당 GDP 계속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자, 과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호감과 함께 이렇게 마무리 져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이 이제 한일 역전, 내가 이제 한일 역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이게 일본이 89년도에 보면은 시가총액이 1위에서 20위까지 보면 14개가 일본 기업들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나 뭐 보면은 50위까지도 토요타 하나 외에는 아예 하나도 없어요, 일본 기업이. 그럼 거기에 1위에서부터 20위까지 어느 기업들이 주로 들어있냐? 미국의 IT 관련, 인터넷 관련, 디지털 관련 기업들이 다 차지하거든요. 그만큼 그게 뭐냐니까 아날로그의 생산력과 디지털의 생산력은 아주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 아날로그는 사실 10%만 정산이 돼도 엄청난 성과라고 보잖아요. 근데 디지털은 어떻습니까? 뭐 2배, 10배, 100배, 10,000배도 산출하잖아요. 엔비디아 한번 보세요. 지금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일본의 소부장 그 기업 가지고 저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소부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성장에. 부가가치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디지털 면에서는 세계 유수한 선진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생산성에서 일본의 아날로그적인 수법하고 디지털적인 수법하고 완전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한국은 이 디지털을 근거로 해가지고 뭔가를 아이디어를 짜내서 거기서 뭔가 하나 제품이 나오면 그게 10,000배도 되고 100,000배도 될 수 있는 폭발력이 가지고 있다. 그게 한류 아닙니까? 한류를 보면은 그 확장성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게 한국인데 일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고 앞으로 더 쭉쭉 뻗어나갈 일은 요 지금까지 그래프로 보면 알아요. 일본은 이렇게 건데 한국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한국이 갑자기 꺾일 이유는 없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일도 없고. 근데 중국이 어떠냐 이제 이 문제인데 중국은 사실 뭐 일부 품목이라든가 기술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세계 최강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요. 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런 거 뭐 앞서간다 그러지만 중국도 계속 아까 2나노 뭐 1.7나노 이런 걸 못 하는 거지. 범용 반도체는 어쨌든 다 똑같이 생산을 하고 AI 반도체도 만들었다고 어쨌든 예, 나왔더라고요. 나오고. 진짜 그러니까 맞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많은 투자와 시간이 가면 어느 순간에는 0나노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다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가야죠. 양자 컴퓨터라든가 얼마 전에 뭐 달에 그 또 뒷면 착륙시키고 우주 정거장을 운영하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국의 추격의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걔네들은 초월 전략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캐치업하는 거는 하지만 저 분야는 우리가 뛰어넘어가야겠다. 그럼 뭐 너나 나나 비슷하지 않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신흥 7대 전략 산업으로 이미 2010년도에 내세웠고 우리가 좀 더 골치가 좀 아프겠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데 근데 이제 사실 경쟁이라는 거는 산업 내에도 있고 산업 간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 간의 경쟁은 예전부터 해온 거고 산업 내 무역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대중 수출의 80%가 다 중간재인데 그러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중국이 자체 개발한 것도 많고 대체 수요를 개발한 것도 많고 이래서 이제 옛날같이 우리 걸 안 사간다. 그럼 이제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이 그 다음 거를 가다 보면 우리 중고급 기술력이 들어가는 중간재가 또 필요한 데가 있어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IT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로 고급 중간재를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죠. 없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중국이 어느 순간 지금 다른 분야가 물론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과학기술 분야로 해오고 있고 시진핑은 그거를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시진핑이 추구하는 사회주의를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그래요. 과기 사회주의. 과학기술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혀 물러나지 않으려고 할 거고 저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계속 확보를 하는 것이 중국과 같이 가는 길이지 이게 뭐 우리가 좀 약해지거나 그러면 또 갑질하려고 들 거고 이럴 거란 말이죠. 자, 이 경제로 보는 한중일 그냥 세 나라의 GDP를 1960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따라왔을 뿐인데 두 분의 인사이트 덕분에 한중일의 역사를 한눈에 본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나오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